청연 잔당 토벌령이 내려온 날 변방지는 단숨에 사냥터로 바뀌고 윤도영과 일행은 점점 좁혀오는 포위망 속에서 산으로 향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변방의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첫 햇살이 진담 위 지붕들을 비스듬히 스칠 무렵 관아 앞나무 기둥에는 새로운 종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굵은 붓으로 쓴 네 글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연 잔당 토벌. 그 아래에는 장문의 문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무림맹과 관가가 함께 이름을 올린 토벌령이었습니다. 청연 상단이 공납을 거부하고 도를 넘어 이익을 탐했다는 죄목. 협곡에서 무림맹의 명령을 거역하고 흉인들과 내통했다는 조작된 기록. 그리고 최근 변방진에서 관군과 상단을 습격했다는 문장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청연 잔당을 숨기거나 돕는 자 또한 함께 죗값을 받는다. 종이 아래에는 관가의 인장과 무림맹의 인장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장터로 나온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종이 앞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썹을 찌푸리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청연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잠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예전에 쌀값을 낮춰준 상단. 다른 상단보다 조금 더 공평하게 저울을 맞추던 상단. 그 상단이 어느 날 사라지고 이제는 흉인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영은 조금 떨어진 골목 입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망토 끝자락을 약간 내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눈은 토벌령의 글자를 하나씩 훑어 내려갔습니다. 붓끝이 멈춘 자국, 획이 굽어 들어가는 방향, 줄이 바뀌는 위치까지. 지민술은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공납을 거부한 죄인, 무림맹 명령을 거역한 흉인, 관군을 습격한 자, 문장 속 청연이라는 이름이 한 줄 한 줄마다 칼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협곡에서 죽어간 표사와 짐꾼들의 모습이 목 뒤로 차갑게 깔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관가뜰 한편에서는 토벌대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무사 몇 명과 군졸들이 토벌령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천은상단에서 보낸 사람들도 서 있었습니다. 새로 수급받은 화살 다발과 검집이 햇빛을 받으며 빛났습니다. 관아 안쪽에서는 다른 종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은상단 상단주 모용석이 관장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를 조금 낮춰 앉아 있었지만 좁아진 눈동자 안에는 계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장은 토벌령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청연 잔당이라는 말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옆에 서 있던 징수관 류익산의 시선은 이미 한 사람을 선명히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표행대에서 살아 돌아온 병약한 공자, 장터에서 주먹을 날리던 젊은 사내, 골목에서 뇌진 천광을 쏟아내던 얼굴, 그 모든 모습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류익산은 토벌령 옆에 놓인 작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청연 상단의 옛거래 기록, 빚과 이자의 계산, 협고, 이후 처리된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장부 여백에 짧게 글자를 더했습니다. 윤.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도라는 글자를 이어 적었습니다. 마지막 영자는 붓끝을 세워 조금 더 깊게 눌러 적었습니다. 이름은 아직 토벌령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냥감 이름이 조용히 장부 한켠에 새겨졌습니다. 그 시각 산중 오두막에서는 운평이 장작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밖에서 작은 수련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진을 떠나 산으로 돌아온 뒤 하루 동안은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뇌진 천광 연타가 남긴 통증이 갈비뼈와 어깨를 찢어 놓을 듯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이 되어서야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수련장 한쪽에는 돌로 만든 간이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토산격과 열공참을 연습하던 자리였습니다. 기둥 몇 개는 표면이 군데군데 부서져 있었습니다. 도영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관절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기운 때문에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먹 안에 모이는 힘은 이전보다 조금 더 깊게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오두막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을 숨기려 하지만 조금 급한 기운이 섞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운평이 먼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뒤이어 산길을 오르던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변방 근처 작은 마을에서 시장 일을 보는 사내들이었습니다. 가끔 운평에게 소금과 약재 소식을 전해주던 이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은 숨을 조금 가다듬으며 운평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붉은 실로 묶인 토벌령이었습니다. 운평은 종이를 받아들고 잠시 읽었습니다. 거친 눈썹 아래 눈동자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종이를 도영에게 건넸습니다. 도영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침에 진에서 본 글자들과 같은 글자들이 이번에는 산중 오두막 마당에서 눈앞을 채웠습니다. 청년 잔당 토벌. 글자는 산의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래로 이어지는 죄목과 문장은 진압나무 기둥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시민술은 두 종이의 글자 간격과 붓 자국까지 겹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한때는 상단 깃발 위에서 바람을 맞고 서 있었고 지금은 토벌령 위에서 칼끝을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운평이 짧게 물었습니다. 진 앞에서 본 모양이냐?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는 다른 숨소리가 함께 일렁였습니다. 협곡에서 마지막까지 도영의 마차를 향해 몸을 돌리려 하던 상단주의 숨소리. 상단 사람들을 지키려다 쓰러지던 표사들의 숨소리. 모두가 이름 없는 피로 흘러내린 자리 위에 지금 청년이라는 이름 하나가 남았습니다. 토벌령에는 아직 윤도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에서 마주쳤던 류익산의 눈빛, 청년상단 장부를 들고 있던 손, 골목에서 마지막으로 뱉어내던 말이 모두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운평은 종이를 한 번 더 훑어보았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청년 잔당을 숨기는 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산 아래에 남은 사람들은 더 위험해졌네. 운평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산 자만이 아는 냉정한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영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떠올렸습니다. 협고 이후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청년이라는 이름이 지워진 채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버티고 있는 얼굴들. 이제 그 얼굴들 위에도 토벌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끝에 힘을 너무 주지 않으려 했지만 종이 모서리가 작게 구겨졌습니다. 어머니와 연서를 먼저 옮겨야 합니다. 도영의 말은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운평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 위로 떠있는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에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도로와 관문, 천은상단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창고와 객잔 위치, 무림맹에서 보낸 무인들이 서 있을 만한 골목들. 시민술은 이미 그 모든 자리를 마음속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위험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도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산 아래 진에는 또 다른 종이가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가 앞뿐 아니라 천은상단이 쓰는 창고 출입문, 여러 객잔 기둥, 심지어 작은 사당 입구에도 종이가 나붙었습니다. 청년 잔당 제보자에게는 상을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과 공로의 숫자가 사람들의 마음에 조용히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파는 상인은 손님이 떠난 뒤 토벌령을 힐끗 바라보고 주위를 훑어보았습니다. 객잔 주인은 술을 따른 뒤 손님들의 얼굴을 한 번씩 더 살폈습니다. 누가 청년인지, 누가 청년과 관련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도 사람들의 눈빛은 서로를 조심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그 변화는 천은상단에도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모용석은 토벌령을 한번 읽고는 별다른 말 없이 접었습니다. 그 옆에서 모용현은 종이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흉인이라는 이름으로 붙들려 있는 지금, 이 토벌령은 천은상단에게 기회였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무림맹과 관가를 돕는 명분, 실제로는 청년이 남긴 자취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손잡이. 모용석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청년상단이 쓰던 창고와 객잔, 거래처와 채무자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진 아래 몇몇 집 이름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협곡에서 살아남은 식솔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변장한 채 진으로 내려갔습니다. 두건을 깊게 눌러쓰고 행상인 마냥 허리에 작은 짐꾸러미를 찼습니다. 몸의 힘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걸음을 약간 굽혔습니다. 지민술은 낮에 토벌령이 붙었던 자리, 순찰이 자주 돌던 골목, 천은상단 사람들이 오르내리던 창고의 출입문 위치를 그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 기억을 따라 사람들 틈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길을 골라 움직였습니다. 객잔 뒤편 좁은 골목에서 그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물독을 옮기는 여인의 어깨선, 그 옆에서 작은 바가지를 들고 서 있는 소녀의 옆얼굴, 청년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서 강세화와 윤연서는 다른 이름을 쓰며 살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토벌령 한 장 때문에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더 위험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객잔 안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도 청년 잔당 토벌령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 끝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도영은 밤에 다시 올기를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순찰대가 돌아가는 시간, 천은상단 인부들이 바뀌는 시각, 술 사러 오는 사람들 발걸음이 가장 뜸해지는 때, 산으로 돌아오는 길. 운평은 말없이 도영의 걸음을 맞추어 걸었습니다. 토벌령은 가리네. 운평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숨을 수만은 없지. 도영은 대답 대신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폈습니다. 주먹 안쪽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힘이 함께 꿈틀거렸습니다. 청년 잔당 토벌령은 이제 산 아래 사람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 위 오두막에 있는 둘의 숨까지 함께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여오는 기세는 곧 토벌이라는 이름의 포위망이 되어 변방 전체를 감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술 기운이 빠진 사람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객잔의 등불도 절반은 꺼졌습니다. 도영은 골목 어귀 어둠에 몸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낮에 내려와 살핀 길이었습니다. 지민술은 순찰대가 바뀌던 시각, 천은상단 인부들이 창고에서 빠져나오던 움직임, 객잔 뒤쪽 물길로 빠지는 골목의 구조를 그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낮의 기억 속에서 골목이 가장 비어있던 때와 거의 겹쳐 있었습니다. 운평은 조금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주변 기척을 살폈습니다. 숨 냄새가 아니라 기름과 술과 사람 냄새가 섞인 진의 공기가 오두막과 다른 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객잔 뒷문 옆에는 물독이 2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연서가 물을 길어 올리던 자리였습니다. 문 위 기둥에는 토벌령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종이 끝이 살짝 말려 올라갔습니다. 도영은 기둥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손끝 아래에서 종이의 거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청년 잔당이라는 4글자가 밤에도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숨을 가다듬고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2번. 잠시 뒤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등불빛이 얇게 새어나왔습니다. 도영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는지 손이 부른 강세화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천을 질끈 두르고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영은 짧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세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한 번 떨렸지만 목소리는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문을 더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객잔 뒷방은 좁았지만 벽 쪽에는 작은 이부자리 둘이 가지런히 깔려 있었습니다. 연서는 그 위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영의 얼굴을 본 연서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할 만큼 도영의 외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광대뼈 아래로 내려온 그늘, 단단해진 어깨선과 팔, 천강체 수련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연서는 천천히 눈동자를 좁혔습니다. 예전 청년상단 공자의 웃을 때 눈주름, 걱정할 때 이마에 잡히던 선,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겹쳐졌습니다. 연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세화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더니 돌아서서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방 안은 등불 하나뿐이었습니다. 불빛이 작게 떨렸습니다. 도영은 길게 말을 풀지 않았습니다. 방 밖 기둥에 붙은 종이가 지금 이 자리의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토벌령이 내려왔습니다. 세화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잔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 종이를 보고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조용히 고개를 돌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낮 동안 세화는 그 눈빛들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짧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에 더 계실 수 없습니다. 세화는 잠시 손가락을 모았습니다. 연서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말 대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영은 포위망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토벌령을 붙인 관가의 나무 기둥, 천은상단 창고 앞을 지키던 인부들의 얼굴, 잔을 들고 술을 마시던 무사들,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사람들의 눈빛. 이제 그 시선들이 정연이라는 이름과 그와 닮은 얼굴을 찾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도영은 간단히 짐을 챙길 시간을 주었습니다. 세화는 옷 몇 벌과 작은 보따리 하나만 꾸렸습니다. 연서는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예전에 상단 장부에서 몰래 옮겨 적은 글자들이 빙 둘러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도영은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객잔 뒷방은 초라했지만 벽에 기대 놓은 대야와 걸레, 서로의 호흡으로 버텨온 자취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화는 마지막으로 등불을 껐습니다. 방 안 어둠이 골목의 어둠과 하나로 섞였습니다. 운평은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눈인사가 오갔습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민술은 미리 잡아둔 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발길이 뜸한 뒷골목, 담을 넘어 나갈 수 있는 낮은 축대, 밤이면 불이 꺼지는 작은 사당 옆길, 그 길을 따라 움직이면 관문으로 가지 않고도 산길로부터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목들에도 이미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천은상단은 토벌령이 붙은 날부터 장부에 표시한 집들 주변에 사람을 붙였습니다. 관가의 군졸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돈과 상권을 쥔 상단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모퉁이에는 천은상단에서 고용한 무사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토벌령 사본이 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제보만 있어도 상을 준다는 문장은 밤에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골목을 벗어나 사당 쪽으로 향할 때 무사 하나가 미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나가는 네 사람이 수상합니다. 낮 동안 들은 수군거림과 객잔 주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무사둘은 곧장 다른 골목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소리 없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도영은 미세한 기척 변화를 먼저 느꼈습니다. 골목 끝 어둠 속에서 사람 숨소리가 한 번 끊겼다가 이어졌습니다. 토산격과 열공참을 수련하며 다듬어 온 신경이 위험 기운을 먼저 감지했습니다. 도영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앞쪽 길은 사당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오른쪽은 물길을 따라 창고 지대로 이어지고
왼쪽은 다시 큰 길로 열려 있었습니다. 좌우 골목 입구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럿이 아니라 정리된 발걸음이었습니다. 운평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영은 그 숨소리만으로도 노인이 이미 상황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단 계단 위에서 먼저 그림자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짧은 창을 든 군졸이었습니다. 뒤쪽에서는 검을 찬 무사가 골목을 막았습니다. 반대편 뒤쪽 골목 입구에서도 비슷한 그림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포위였습니다. 가장 늦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장삼을 걸친 사내 하나였습니다. 토벌령 사본을 손에 쥔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익숙했습니다. 저는 상단 모용현이었습니다. 모용현은 네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굳혔습니다. 새까만 밤에도 도영의 눈매와 턱선은 예전에 봤던 청년상단 공자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모용현은 토벌령 사본을 펴들었습니다. 청년 잔당을 찾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골목에 가볍게 번졌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는다는 기색이 서로의 눈빛 사이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용현은 손을 들어 군졸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창끝이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도영은 세화와 연설을 뒤로 물렸습니다. 운평이 그 옆에 섰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조용히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싸움을 길게 끌 수는 없었습니다. 포위망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한쪽을 찍고 나가야 했습니다. 도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토산격으로 앞을 무너뜨리고 열공참으로 좌우를 휘저으며 길을 만드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필요하다면 열공보를 짧게 써서 살짝 열린 틈을 한 번에 밀고 나가야 했습니다. 군졸 하나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짧은 창이 직선으로 뻗어나왔습니다. 도영은 앞으로 한 걸음에 반 걸음 더 파고들었습니다. 발바닥이 단단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어깨와 허리가 동시에 비틀렸습니다. 토산격이 창대를 정면에서 갈랐습니다. 주먹이 창대를 때린 순간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창끝이 옆으로 날아가 벽에 박혔습니다. 군졸의 몸은 뒤로 밀려나 바닥을 구르며 멈췄습니다. 뒤쪽에서 두 번째 군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옆에서 찌르는 각이었습니다. 도영은 허리를 낮추며 옆으로 흘렀습니다. 발이 바닥을 스치는 순간 열공참의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주먹이 닿기 전에 앞쪽 공기가 구겨지듯 밀려나갔습니다. 군졸의 옆구리가 보이지 않는 힘에 맞은 듯 튀었습니다. 몸이 옆으로 튕겨져 벽에 부딪혔습니다. 창돌이 동시에 날아가면서 앞쪽 길이 잠시 비었습니다. 그 틈을 보고 다른 무사 하나가 검을 뽑았습니다. 칼끝이 아래에서 위로 그어 올려졌습니다. 좁은 골목의 공기가 다시 끊어졌습니다. 도영은 토산격과 열공참을 이어쓰는 대신 한 번 더 몸을 깊게 틀었습니다. 몸 안쪽에서 뜨거운 힘이 일어났습니다. 뇌진 천광을 완전히 펼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타의 첫 물결만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첫 주먹이 검등을 쳤습니다. 쇠가 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끝이 위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주먹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게 조절했습니다. 사내의 가슴께에 얕게 박히는 정도로 힘을 눌러 담았습니다. 무사의 몸이 뒤로 밀려나면서 다른 길을 막고 있던 군졸 하나와 엉켜 넘어졌습니다. 골목 한가운데가 잠시 비었습니다. 도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발을 꾹 눌러 바닥을 찍었습니다. 열공보의 힘이 발끝에서 폭발했습니다. 발 아래 돌들이 움찔하며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좁은 골목 공기가 한순간 뒤로 쓸려 나갔습니다. 한 번에 4단 계단 아래까지 몸을 밀어냈습니다. 발이 다시 바닥을 디딜 때 갈비뼈와 무릎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강채로 다듬은 뼈와 근육이 아니었다면 지탱하지 못했을 힘이었습니다. 도영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운평이 세화와 연설을 감싸며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발은 여전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포위망이 다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용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 본 것은 분명 경공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듬어진 경공이라기보다 한 번에 폭발했다가 꺼지는 힘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보고 올려야겠군. 이진에서 저런 주먹과 보법을 쓸 수 있는 자. 정연이라는 이름과 윤이라는 성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밤 이른 시각, 관가와 천은상단에는 새로운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변방진의 포위망에서 병약한 청연 공자로 알려졌던 인물이 강하게 몸을 다진 상태로 나타났다는 소식. 주먹 한 번에 창대를 부러뜨리고 보이지 않는 바람으로 사람을 쓰러뜨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데리고 가려 했던 여인과 소녀의 얼굴 묘사. 아침이 되자 관가 안쪽에서는 토벌령 뒤편에 짧은 이름이 하나 더 적혔습니다. 윤도영. 글자는 아직 바깥 종이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림맹에서 내려보낸 무인들과 관군에게 전해지는 입술 위에서는 이미 토벌 대상의 이름이 선명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돌아오는 길. 도영의 숨은 거칠었습니다. 열공보의 반동이 늑골과 허리에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에는 다른 감각이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토벌령은 이름 없는 잔당을 향한 종이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을 잡아 꺾어야 할 자리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산 위로 저녁 안개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을 감싼 숲과 돌무더기가 뿌연 흙빛 안개 속에서 윤곽만 남기고 서 있었습니다. 진을 빠져나와 산길을 오른 일행은 겨우 숨을 고른 참이었습니다. 세화는 오두막 안에서 연서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연서의 다리는 올라오는 길 내내 여러 번 힘이 빠졌고 지금도 가는 숨을 길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세화는 딸의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주며 등을 천천히 쓸어 내렸습니다. 운평은 문간의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앞장서서 길을 고르던 노인의 어깨는 굽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바람과 흙의 움직임을 더듬으며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기척을 재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오두막 앞 작은 평지에 서 있었습니다. 옷은 땀에 젖어 몸에 들러붙어 있었고 팔과 다리는 싸움의 여운으로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토산격을 쏟아낸 팔과 열공보를 견딘 다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영은 천강체 호흡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와 관절 사이가 조금씩 벌어졌다가 내쉴 때마다 다시 단단히 맞물렸습니다. 협곡에서 피가 비처럼 쏟아지던 날 이후 몸 곳곳에 남은 통증이 천천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옆구리 안쪽 연화침 자리에서 올라오는 저릿한 통증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바람과 새소리가 섞인 평범한 산기 쓸개의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숨을 죽인 발소리와 억지로 줄인 호흡이 안개 사이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운평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노인은 어둠 속을 한번 훑은 뒤 안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세화와 연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운평은 낮게 몇 마디만 남겼습니다. 밖에 낯선 기척이 있으니 이 안에서 최대한 몸을 낮추고 소리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세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평이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도영의 목덜미에도 서늘한 소름이 일었습니다. 오늘 낮에 걸었던 산길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지민술이 낮에 본 나무와 바위의 배열을 그대로 끌어와 지금의 밤 풍경 위에 겹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어둠과 안개뿐이었지만 낮에 확인해둔 길의 굴곡과 바위 틈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그 위에 낮에는 없던 그림자들이 어색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나무와 돌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죽인 사람들이 서서히 자리를 옮기며 산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일부러 그 그림자를 끝까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협곡과 산비탈에서의 풍경을 억지로 꺼내 현재와 포개자. 머릿속 깊은 곳에서 둔탁한 통증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도영은 이를 악물고 기억을 밀어붙였습니다. 연화침이 비처럼 떨어지던 궤적과 산비탈에서 그림자들이 나무 사이를 치고 오르던 동선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림자와 지금 숲 사이에 숨어있는 그림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명문이라 도영은 생각했습니다. 공납을 거부한 상단을 지우던 손과 진에서 토벌령을 조여오던 손이 이제는 산 위 오두막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수련장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낮 동안 돌을 박아 만든 기둥과 나무 토막들이 원을 이루고 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가 자연스러운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술이 낮에 다듬어 둔 배치가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펼쳐졌습니다. 어디를 막고 어디로 흘려보낼 수 있는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오두막 뒤편 숲에서 공기가 한번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풀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와는 다른 얇은 파문이었습니다. 협곡에서 처음 들었던 그 소리와 같은 결이었습니다. 연화침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올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도영은 반사적으로 어깨와 팔을 웅크렸습니다. 천강채로 다져둔 근육이 동시에 조여졌습니다. 벽화 속이름 없는 무인이 온몸을 바위처럼 굳히고 공격을 받아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금강반석. 몸 전체를 단단한 바위로 만드는 첫방어 초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빛 가느다란 선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첫 연화침은 팔뚝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도영은 팔을 더 깊게 굽혀 몸통을 가렸습니다. 침 끝이 팔을 스치며 튕겨나갔습니다. 살이 조금 벌어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깊게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천강채로 갈아올린 살과 근육이 침끝의 관통을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침은 허리와 널쩍다리를 향해 들어왔습니다. 도영은 발을 넓게 벌려 중심을 낮추었습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며 허리와 다리까지 금강반석의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짐돌이 허벅지와 옆구리에 부딪히며 돌처럼 튕겨나갔습니다. 숲 안쪽에서 짧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연화침이 예상대로 몸을 꿰뚫지 못하자 침을 던진 자들도 처음으로 작은 당혹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검은 옷 위에 검은 연꽃 무늬를 숨기듯 새긴 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소매 끝에 희미한 흰 연꽃 무늬를 감춘 자였습니다. 협곡 바위 위에서 비를 뿌리던 손과 산비탈 나무 사이를 뛰어 넘던 발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명문의 살수 치랴와 백년이었습니다. 아명문과 마주한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쓰러지는 쪽이었고 두 번째는 겨우 도망쳐 목숨만 건진 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켜야 할 이들이 바로 등 뒤에 있었습니다. 치랴의 시선이 도영과 오두막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백년의 손끝에는 이미 새로운 연화침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명분을 듣고 이 산까지 올라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지민술이 협곡 바위의 그림자와 산비탈에서 나무를 밟고 오르던 발자국을 끌어와 눈앞의 움직임 위에 더 씌워 주었습니다. 머릿속이 다시 둔탁하게 울렸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통증이 오히려 손과 발의 떨림을 잡아주는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치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목이 부드럽게 휘어지며 여러 가닥의 연화침이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며 날아왔습니다. 일부는 도영의 목과 가슴을 향했고 일부는 오두막 처마와 창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발바닥 밑으로 돌과 흙의 감촉을 느끼며 중심을 깊게 내려박았습니다. 금강반석으로 몸을 굳힌 채 한쪽 팔을 원을 그리듯 돌렸습니다. 벽화에서 보았던 다른 방어 동작이 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주변 공기를 끌어 모아 앞에 얇은 장막을 펴는 그림이었습니다. 권역장천이라 적혀있던 초식이었습니다.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어진 힘줄이 팽팽하게 당겨지자 연화침 몇 개가 장막에 부딪혀 궤적을 조금씩 비틀렸습니다. 도영을 향하던 침은 어긋난 각도로 튕겨나가 수련장 기둥에 박혔고
오두막 창문을 향하던 침은 처마 끝에 나무를 깨뜨린 뒤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서진 나무 조각이 안쪽까지 튀어들어가 세화와 연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대가가 곧바로 몸 안쪽에서 올라왔습니다. 팔과 어깨 관절이 삐걱이는 듯했고 갈비뼈 주변 근육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천강체가 만들어준 버팀목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팔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칠야는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오두막을 함께 노리던 궤적을 거두고 표적을 한 사람으로 좁혔습니다. 검은 옷자락이 낮게 깔리며 앞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손에는 짧은 칼과 굵은 침이 함께 쥐어져 있었습니다. 백년은 뒤에서 간격을 유지하며 연화침을 이어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호흡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공격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는 이 싸움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산격과 열공참을 마음껏 쏟아붓기에는 몸 안쪽이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극권경의 내공이 아직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뇌진 천광까지 끌어올리면 갈비와 관절이 부서질 수 있었습니다. 도영은 주먹을 쥐면서도 모든 힘을 한 곳에 몰지 않았습니다. 토산격의 반만 끌어올려 짧게 쏟아내는 느낌으로 팔을 움직였습니다. 첫 주먹이 칠야의 칼등을 비껴쳤습니다. 직선으로 뻗은 힘이 칼의 각도를 꺾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주먹은 열공참의 기운을 조금 실어 가슴께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완전한 초식은 아니었지만 칠야의 몸을 한 발 뒤로 밀어낼 정도의 충격은 만들어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백년의 연화침이 다시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낮은 각도로 수련장 바닥을 훑어오르며 운평과 오두막 문간을 함께 노리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팔을 한 번 더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역장천의 궤적을 다시 펼쳐 침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비틀어야 했습니다. 팔이 공기를 가르며 돌아갔고 연화침 몇 개가 팔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궤적을 바꾸었습니다. 침 두 개는 바닥에 튕겨나가 돌과 함께 굴러 떨어졌고 한 개는 오히려 칠야 쪽으로 세미하게 되돌아가 어깨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피가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몸을 움직이던 리듬이 순간 흐트러졌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운평이었습니다. 노인은 한 번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두막을 등지고 서 있었지만 더 이상 뒤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운평의 주먹이 낮게 휘둘러졌습니다. 이름 없는 무인이 벽화 속에서 보여주던 순수한 채술의 주먹이었습니다. 살이 아니라 뼈와 관절을 노리는 직선의 힘이었습니다. 운평의 주먹이 칠야의 손목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짧은 칼이 손에서 튀어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손목이 살짝 어긋나며 칠야의 손놀림이 둔해졌습니다. 백년도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또 다른 기척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관군의 발소리와 쳐는 상단 무사들의 움직임이 섞인 무거운 파도가 산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토벌령을 들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아명문 살수 둘도 그 기척을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을 오래 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토벌대와 관군이 산 위까지 도착하면 그림자 속에 숨을 틈이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칠야와 백년은 서로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동시에 뒤로 물러났습니다. 철수와 제접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화침 몇 개가 오두막 지붕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침이 지붕을 깨뜨리며 처마 끝에 박혔습니다. 그 소리를 끝으로 두 사람의 기척은 숲속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영은 숨을 크게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무릎을 한쪽 땅에 대고 버텼습니다. 어깨에 남은 침 자리가 욱신거렸고 금강반석과 권역장천을 억지로 이어쓴 팔과 갈비뼈가 동시에 쑤셨습니다. 뇌진 천광을 끝까지 끌어올리지 않았음에도 몸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운평이 다가와 도영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노인의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버틸 수 있다는 판단과 이 산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결심이 함께 실려 있는 듯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세화와 연서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붕 한쪽이 깨져 밤하늘이 더 크게 드러나 있었고 처마 끝에 박힌 연화침이 별빛을 희미하게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지민술이 지붕과 침의 위치를 그대로 찍어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이 자리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새겼습니다. 산 위의 밤 공기는 젖은 옷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두막 앞 풀바닥에는 깨진 돌조각과 은빛 연화침이 어지럽게 섞여 박혀 있었습니다. 윤도영은 그 사이에 서서 거칠게 들이켰던 숨을 억지로 고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강반석과 권역장천을 억지로 이어쓴 팔과 어깨가 둔하게 쿡쿡 쑤셨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한 번씩 비명을 질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마다 그 비명은 갈라진 나무를 억지로 비트는 것처럼 속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운평은 오두막 모퉁이에 기대어 산 아래쪽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안개 너머에서 쇠와 가죽이 스치는 소리가 조금씩 더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맞춰진 발소리가 흙과 돌을 밟으며 산허리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고삐가 당겨지는 소리가, 때로는 창끝이 서로 부딪히는 금속성 울림이 안개 속을 긁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강세화가 윤연서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연서의 어깨는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화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전해지는 떨림과는 달리 얼굴은 애써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운평이 흙바닥에 연화침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어둠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산이 시끄럽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포위의 모양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도영은 흙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피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핏자국이 연화침의 은빛을 더더욱 싸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협곡의 밤에 흘렸던 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뿐이었습니다. 낮에 걸었던 산길이 머릿속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민술이 산허리의 굴곡과 바위, 나무의 위치를 그대로 끌어올렸습니다. 햇빛과 그림자가 나뉘어 있던 낮의 풍경이 안개와 어둠으로 덮인 지금 위에 겹쳐졌습니다. 비탈을 감아도는 길. 한쪽은 바위 벼랑에 붙어 있고 다른 한쪽은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넓게 펼쳐 설 수 없는 좁은 길. 방패와 창을 가득 채워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턱이었습니다. 도영은 그곳에 시선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자 세화와 연서의 시선이 동시에 도영에게 향했습니다. 낡은 장독대와 얇은 이불, 허술한 살림살이 너머로 세 사람의 숨이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산을 떠나야 합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토벌령을 받은 자들이 산을 한 바퀴 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머물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세화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병약하던 아이가 침상에서 기침을 토하던 모습이 잠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것은 팔과 어깨에 피를 묻힌 청년이었습니다. 그 눈이 산 아래의 길과 포위망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앞장서라. 세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연서를 붙잡고 뒤를 따르겠다. 연서의 손가락이 세화의 옷깃을 더 세게 붙들었습니다. 도영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가 돌아섰습니다. 운평은 이미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산허리 쪽으로 한 번 더 흘렀습니다. 터질 때는 정했겠지. 도영은 대답 대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민술이 낮에 보았던 지형 위에 횃불의 움직임을 얹어 주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점처럼 작은 불빛들이 둥근 고리를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빛 사이사이에 어둠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관군이 서 있는 자리, 그 틈을 메우고 있는 천은상단 무사들의 위치가 발소리와 함께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고리 한쪽 돌출된 바위와 얕은 턱이 겹쳐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빽빽하게 서기도 어려운 틈, 그 지점이 시민술 속에서 검게 떠올랐습니다. 저기입니다. 도영이 손을 들어 산허리의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완전히 막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 틈을 찍고 옆 골짜기로 돌아 내려가겠습니다.
운평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입가가 아주 희미하게 굳어졌습니다. 앞은 내가 연다. 뒤는 내가 막는다. 오두막을 떠날 때 세화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돌렸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연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운평과 도영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산길은 안개에 젖어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강채로 다져 놓은 다리는 미끄러지는 발을 곧게 붙잡아 주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의 비명은 조금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폐와 근육이 안쪽에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도영은 그 통증을 그대로 껴안은 채 호흡의 길을 다잡았습니다. 무극권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숨을 단전까지 내려보내고 다시 발끝까지 흘려보냈습니다. 산허리 중턱에 이르렀을 때 앞쪽 숲 사이로 횃불빛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불빛 몇 개가 모여있는 곳, 철과 가죽이 부딪히는 소리가 더 또렷하게 올라오는 곳, 포위망에 이빨이 모여있는 지점이었습니다. 도영은 몸을 낮추고 바위 뒤에 붙었습니다. 시민술이 앞쪽 지형을 다시 그려주었습니다. 바위 턱, 절벽, 옆으로 좁게 뚫린 길, 방패를 곧 추세운 병사들의 줄. 그 뒤에 천은상단 무사들이 서서 창끝을 낮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내려앉던 낮의 모습과 지금의 어둠이 겹쳐졌습니다. 어디에 돌이 튀고 어디로 사람이 넘어질지까지 머릿속에서 미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따라가려 하자 잠깐 메스꺼움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도영은 이를 악물고 그 느낌을 눌렀습니다. 이제는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무극권경의 호흡을 단전 깊숙이 끌어내렸습니다. 수많은 밤마다 되뇌었던 글자들이 숨결 속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천강채로 다져온 뼈와 근육이 한꺼번에 뜨거워졌습니다. 벽화 속 이름 없는 무인의 발걸음이 떠올랐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땅이 먼저 울리고 그 반동에 몸이 실려나가던 그림. 열공보의 첫 동작이었습니다. 심장이 2번, 3번 느리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라앉는 자리와 폭발해야 할 자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도영은 조용히 바위 뒤에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좁은 길 입구에 서 있던 병사 하나가 안개 속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가 방패를 들어 올리기도 전에 도영의 첫 발이 바위를 밟았습니다. 발바닥에 실린 내공이 바위를 깨고 흙을 터뜨렸습니다. 땅이 짧게 움찔하며 진동했습니다. 열공보가 몸 안에서 터지며 도영을 앞으로 내던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튀어나온 그림자가 병사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영의 어깨가 그의 방패 정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토산격의 힘을 어깨에 실어 찌어 넣은 일격이었습니다. 방패가 뒤로 꺾이며 병사가 넘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둘이 함께 밀려나며 좁은 길 한가운데가 한순간 비었습니다. 땅에 발이 닿는 순간 도영은 다시 내공을 끌어올렸습니다. 2번째 발이 흙을 밟자 또 한 번 짧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깨진 돌조각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몸은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옆에서 창끝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도영은 허리를 비틀며 팔꿈치를 밀어 올렸습니다. 팔에 실린 힘이 창대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빈틈으로 뻗은 주먹이 천은상단 무사 하나의 가슴을 짧게 울렸습니다. 열공참의 기운을 반쯤만 실은 일격이었습니다. 한 번에 꿰뚫지는 못했지만 방패 뒤에 선 몸을 뒤로 밀어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좁은 길의 흐름이 다시 한번 어긋났습니다. 3번째 발을 내디디려 할 때 무릎과 허리에서 동시에 경고가 올라왔습니다. 열공보의 반동이 관절을 짓눌렀습니다. 가슴 깊은 곳의 비명이 더 거칠게 튀어올랐습니다. 더 나아가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3사람의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영은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내디뎠습니다. 이번에는 내공을 끝까지 몰지 않았습니다. 몸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그러나 사람의 벽을 찢을 만큼은 모아서 발밑에 내려보냈습니다. 발밑에서 흙이 크게 터졌습니다. 좁은 길 안쪽 모서리가 움푹 패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병사 하나의 발목이 꺾이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몸이 옆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길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이 길이었습니다. 운평이 세화와 연서를 끌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영이 벌려놓은 틈 사이로 노인의 어깨와 세 사람의 그림자가 차례대로 스며들었습니다. 운평의 주먹이 옆에서 달려들던 창대를 한번 내려쳐 비켜 세웠습니다. 짧고 굵은 힘이었지만 몸을 돌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세화는 연서의 손을 더 강하게 끌었습니다. 연서는 숨을 몰아쉬며 발을 굴렸습니다. 안개와 피냄새, 쇠냄새가 뒤섞인 길을 눈을 감지 않고 뛰어넘었습니다. 뒤에서 창끝이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도영은 몸을 돌려 그것을 맞았습니다. 금강반석으로 상체를 굳힌 채 팔을 들어 창대를 옆으로 흘렸습니다. 권역장천의 흐름을 실은 팔동작이 창끝의 방향을 비틀어 바위벽으로 튕겨냈다. 팔살이 뜨겁게 벌어지는 느낌이 전해졌지만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군의 고함 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안쪽에서 이미 세 사람의 발소리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열공보가 만들 수 있는 길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나갈 만큼은 열려 있었습니다. 길을 벗어나자 안개와 바위턱이 곧 뒤를 가려주었습니다. 횃불빛이 산허리를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 멀리서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도영은 잠시 바위에 손을 짚고 몸을 붙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다시 한번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동시에 풀릴 뻔했지만 천강채로 묶어둔 힘줄이 그를 세워두었습니다. 운평이 멀지 않은 곳에서 세화와 연서를 잠시 멈춰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화는 거칠게 오르내리는 숨을 억누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연서의 두 눈은 아직 커다랗게 뜬 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숨을 몰아쉬며 그들 쪽으로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시민술은 방금 전에 좁은 길, 쓰러진 병사들의 위치, 횃불의 배열을 그대로 마음속에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메스꺼움이 다시 한번 목을 치고 올라왔지만 그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앞쪽 옆 골짜기 아래에서 아주 희미한 새벽빛이 어둠을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포위망 안에 갇힌 사냥감이 아니라 포위망을 찢고 나오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도영은 가슴 깊은 곳에 비명을 껴안은 채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운평의 등이 그 빛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세화와 연서의 그림자가 붙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열공보로 내디딘 몇 걸음이 길 전체를 바꾸어 놓은 밤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뚫고 나온 뒤에도 걸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허리를 돌아 반대편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은 거칠고 미끄러웠습니다. 새벽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그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면서 산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운평이 앞장서서 길을 텄고 세화와 연서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도영은 행렬의 마지막에 서서 뒤를 경계했습니다. 시민술은 지나온 길의 흔적을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깨진 돌, 눌린 풀, 발자국이 남긴 방향. 추격대가 따라붙을 수 있는 표식들을 눈으로 훑으며 지워나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조금 전 뚫고 나온 포위망의 그림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열공보가 터뜨린 흙먼지와 쓰러지던 병사들의 모습이 잔상처럼 눈앞을 스쳤습니다. 몸은 무거웠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는 열공보의 반동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어깨와 팔은 쉴 새 없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 포위망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짜기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앞쪽 숲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운평이 걸음을 멈추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화와 연서는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영은 운평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안개 속에서 그림자 셋이 나타났습니다. 관군이나 천은상단 무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꾼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손에 든 것은 활이 아니라 긴 칼이었습니다. 토벌령을 보고 상금을 노려 산을 뒤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네 사람의 행색을 훑어보았습니다. 피 묻은 옷, 지친 기색, 그리고 여자와 아이. 토벌령에 적힌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입꼬리를 올리며 칼을 고쳐 쥐었습니다. 여기 있었군.
그 말 한마디에 살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운평이 앞으로 나서려 하자 도영이 막아섰습니다. 제가 합니다. 노인은 도영의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도영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흐리지 않았습니다. 사내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잘 훈련된 무사들은 아니었지만 탐욕의 눈이 먼 칼날은 거칠고 위험했습니다. 첫 번째 칼이 머리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도영은 피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천강채로 다진 어깨로 사내의 품을 들이받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 틈에 도영의 주먹이 명치를 때렸습니다. 토산격의 힘이 짧게 끊어쳤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옆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도영은 허리를 숙여 칼날을 피하며 발을 걸었습니다. 사내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 열공참의 기운을 실은 주먹이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뼈가 울리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사내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동료 둘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도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허리를 비틀었습니다. 어깨와 함께 오른주먹이 짧고 빠르게 뻗어나갔습니다. 턱을 스친 일격이었습니다. 뇌진 천광처럼 연속된 연타는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가벼운 속도로 2번, 3번 더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몸이 뒤로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바위와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싸움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영의 몸 안에서는 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가슴 안쪽의 무게가 사방으로 터져나갔다가 다시 하나로 모였습니다. 근육과 뼈, 힘줄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몸 안에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숨을 내쉬자 가슴 중앙이 뜨겁게 타오르다가 이내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도영은 겨우 몸을 세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팔과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방금 칼날을 받아낸 팔에서 오래된 상처처럼 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 통증 아래에는 새로운 힘줄이 자리 잡는 느낌이 깔려 있었습니다. 뒤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서였습니다. 세화는 딸의 어깨를 잡고 있었지만 눈은 도영을 향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섞여 있던 절망이 조금씩 거치고 있었습니다. 운평이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았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을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숨이 끊긴 것을 확인하자 시선을 골짜기 반대편으로 돌렸습니다. 가자. 해가 뜨면 더 많은 놈들이 몰려올 거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러진 자들을 뒤로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의 흙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발바닥에 닿는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골짜기를 빠져나와 숲길로 접어들었을 때 나무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거친 자리에 길이 드러났습니다. 도영은 잠시 멈춰 서서 지나온 산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오두막이 있던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협곡의 어둠도 진의 소란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연 잔당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었고 토벌령은 더 넓은 그물을 펼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주먹을 쥐어보았습니다. 빈 손바닥 안에 잡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켜낸 사람들의 온기와 앞으로 뚫고 나가야 할 길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앞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운평과 세화, 연서가 걷는 길 뒤로 도영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예전 병약했던 공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을 뚫고 주먹으로 길을 연 한 무인의 그림자였습니다. 골짜기와 산길에서 토벌대의 추격을 끊어낸 뒤 새벽빛을 마주한 그는 유익산과 금장원 천은상단 암영문을 차례로 떠올리며 언젠가 무림맹의 문까지 걸어갈 순서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파천권극 제5부 하늘을 치는 단죄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